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개인 차원 연구에서 능력, 태도, 가치관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요 2편의 개인 차원 연구에서 1장과 2장은 능력, 태도, 가치관, 성격, 감정, 지각 이렇게 들어있는데 요 두 장은 개인차라는 개념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차이, 특성을 구분하는 그런 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첫 번째 내용으로 나오는 것이 오늘 배울 능력과 태도와 가치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개인차란 무엇이냐 하면 개념 정의부터 보시면 조직 행동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개인의 어떤 그 내적 요인을 의미를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능력, 태도, 가치관, 성격, 감정, 지각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인차를 배우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 개인차를 알아야지 어떤 그 사람의 구성되는 그런 특징들을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인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 행동의 원인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이런 개인차에 대한 그 변수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좀 분석해보고 뜯어봐야지 우리가 이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그리고 어떻게 바람직한 행동으로 이끌지 그런 이제 전략 같은 것을 세우기에 용이하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차를 공부를 해야 된다.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조직이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이 개인을 이해하고 바람직한 행동과 그렇지 못한 행동을 구분하게 해주는 것이 이런 개인차 변수들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능력, 태도, 가치관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먼저 능력인데요. 능력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 어떤 일이나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 인간의 최대한의 한계다, 최대치의 한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일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정신적인 일이 될 수도 있고 육체적으로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구분을 막론하고 이제 전반적인 어떤 일을 할 수 있기 위한 개인의 어떤 그 능력치 이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요 능력은 우리가 현재 조직에 속하고 있는 개인 구성원들의 그 인적 구성들의 각각의 능력들을 확인을 하면은 얼추 조직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을 봤을 때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의 합이 조직의 능력과 같을 수도 있고요. 근데 조직의 능력이 더 클 수도 있죠. 왜냐면은 집단의 어떤 그 시너지나 이런 것들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요 개인의 능력의 합이 조직의 능력을 의미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는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개인의 능력을 뜯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능력은 우리가 연구들에 따르면 두 가지로 크게 이제 논쟁이 갈려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선천적으로 타고나야 된다. 천부적인 재능이다. 이런 말도 있죠. 그래서 선천적으로 타고나느냐 vs 아니다. 이 능력은 우리가 후천적으로 학습을 통해서도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후전인데 사실 둘 다 맞아요. 예, 우리가 천부적으로 타고나는 것도 능력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후천적으로 내가 처음에 가지고 있지 못했는데 나중에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습득을 하고 학습을 하고 이런 것들도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일리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싸울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런 수식이 나오는데 성과는 능력과 태도의 함수다. F 능력 태도 이렇게 나오는데 요 얘기는 뭐냐면 결국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조직의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능력이 중요하다, 능력이 필요하다, 능력이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성과를 낼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능력이 필요한 변수다. 태도도 마찬가지고 능력과 태도가 받쳐주지 않으면 우리가 조직의 성과를 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능력의 의의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능력은 이렇게 개인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의미를 하는데 직무에서 다양한 과업을 수행하는 개인의 역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역량을 능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후천적으로 학습에 의해 개발될 수도 있다. 그래서 현재 인적 구성의 능력으로 조직 전체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변수인데 개인 간의 그 상황, 주어진 환경 이런 것들이 동일하다고 봤을 때
우리 그 직무의 성과는 개인의 능력과 태도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능력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열심히 하려고 안 하면, 그러니까 이제 뭐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 있을 때 뭐 한 명은 열심히 하려고 하고 한 명은 그냥 대충 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성과가 더 높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과는 능력과 태도의 함수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능력과 유사한 개념으로는 우리 이제 백기복 교수님 책에는 이렇게 뭐 기술이나 뭐 적성이나 역량 뭐 이런 용어들도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교재에는 따로 실진 않았는데, 네,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 기술은 이제 특정한 과업과 관련된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기술이라고 하면은 일단 내가 맡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 기술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면 뭐 생산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뭐 생산에 필요한 그런 기술들이 필요하겠는데 그것도 능력의 한 범주에 들어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다음 적성은 이제 구체적으로 과업을 학습하는 데 필요한 어떤 그 타고난 역량이다라고 개념 정의가 되는데, 뭐 보통 우리가 뭐 적성이 안 맞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을 좀 하려고 해도 나랑 뭔가 좀 안 맞아서 뭐 태도가 이렇게 이끌어내지 않는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적성의 의미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역량은 탁월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개인의 특성이다. 그래서 역량은 뭐 역량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뭐 지식, 기술, 태도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그런 변수죠. 그래서 능력과 유사하지만 뭐 개념적인 조금 다른 그런 개념이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서 교재부터 보실게요. 교재에는 제가 일반적 능력이라고 해서 다른 것을 좀 첨부를 했는데, 이제 일반적인 그 능력의 구분으로 이제 뭐 지적 능력, 신체적 능력, 감성적 능력 이렇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 능력은 현 시점에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역량 이런 것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그 전체적인 능력은 본질적으로 이렇게 지적 능력, 신체적 능력, 감성적 능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적 능력은 정신적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뭐 사고나 추리, 문제 해결 이런 정신적 활동, 머리를 써야 되는 그런 활동에서 필요한 게 지적 능력, 지능이라고 하죠. 지능. 그래서 이 지적 능력은 크게 7가지 차원으로 구분이 된다고 해요. 연구에 따르면. 그래서 뭐 수리적 적성, 언어 이해력, 순간 감지력, 귀납적 추론, 연역적 추론, 공간 지각력, 과거 기억력 뭐 이렇게 7가지 차원으로 구성이 되는데 뭐 요거를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제 이런 전반적인 지적 능력의 차원은 서로 간의 어떤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지능이 좋은 사람은 뭐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하잖아요. 수학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서로 간의 어떤 그 상관관계가 있어서 이러한 학자들은 이러한 7가지 차원의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종합 정신적 능력 GMA라고 해요. 이런 지표를 개발해서 인간의 개인의 어떤 그 지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지표로 만들었습니다.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지적 능력은 과업의 성과와 개인의 지위, 리더십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다. 지능이 높으면 과업의 성과도 좋고 개인의 지위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리더십도 잘 이렇게 발휘가 된다. 그래서 이제 구성원들을 잘 이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대부분 사회에서 지적 능력이 높은 사람들은 업무를 잘 처리하고 더 많은 임금을 받으며 집단의 리더로 부각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넘어가시면, 그러나 직무 만족에 미친 영향은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능이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내가 맡은 직무에 만족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투덜투덜 하면서도 이제 잘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직무 만족이 그래도 이제 우리 조직 성과에 직무 만족이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지적 능력이 직무 만족에는 분명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적 능력이 높은 만큼 그 사람은 아무래도 이제 바라는 바가 클 것이기 때문에, 기대가 크기 때문에 자신의 그 조건에 만족하지 못하고 나는 뭐 이 정도 하면 더 받아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비판적인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다음은 신체적 능력인데요. 신체적 능력은 이제 체력적인 요인, 뭐 근력, 유연성,
그다음에 뭐 기타 뭐 균형감과 뭐 지구력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그런 피지컬적인 요인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지적 능력이 그 구성된 7가지 차원들 간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과 다르게 신체적 능력은 그 하위 변수들 간에 뭐 크게 상관관계가 높지는 않다고 해요. 그래서 뭐 근력이 좋은 사람이 꼭 유연한 것만은 아닌 것처럼 그리고 근력이 안 좋은 사람이 유연할 수도 있지만 유연하지 않은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서로 간에 상관관계는 크지 않다라는 점 참고적으로 보시고, 이런 조직에서는 신체적 능력이 구성원이 수행할 직무에 필요한 것인지 담당하는 직원이 이러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해서 구성원의 성과를 높일 수 있다. 그러니까 피지컬이 좋은 직원이라면 이제 피지컬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직무를 배분을 해줘야 되는 게 조직의 역할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감성적 능력인데 이거는 이제 본인과 타인의 정서를 인지하고 이해하고 감성 지능이에요. 그래서 직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공감하고 이해하고 서로 소통을 하고 의사소통하고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이 감성적 능력, 이모셔널 어빌리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그 능력의 구분을 같이 알아봤고요. 요거를 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참고적으로 뭐 능력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도 있다 알아두시면 나중에 뭐 혹시 뭐 능력에 대한 문제를 쓸 때 첨언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관리자 능력으로 넘어가서 요거는 좀 그래도 중요한 부분이고, 요것을 알아두시면 그래도 뭐 언젠가 여기저기서 써먹을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가 조직 경영학이라는 것이 결국엔 경영을 해서 관리를 구성원들을 잘 관리를 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관리자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거는 인사관리에서도 쓸 수 있는 부분이라서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자 능력 관련해서 교재 보시면 조직 경영과 관련해서 관리자 경영자들에게 요구되는 능력의 유형을 전문적 능력 그리고 인간관계 능력, 개념화 능력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 3가지 능력은 개인이 어떤 계층에 있느냐에 따라서 더 많이 요구되는 능력의 유형이 달라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밑에 그림을 보시면 이제 경영자, 중간관리자, 하급관리자 이렇게 관리자를 3계층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영자는 보통 이제 최고 경영층, 최고 경영층인데 이런 최고 경영층은 아무래도 이제 전략을 짜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의사 결정을 잘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개념화 능력이 부각되는 그런 계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중간 관리자는 아무래도 이제 최고 경영층과 하급 관리자, 그다음에 밑에 있는 직원들까지 아우를 수 있는 어떤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계층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서로 간의 그 구성원들 간의 뭔가 의사소통이나 협력 이런 것을 갈등 조정 이런 것을 잘 할 수 있게끔 인간관계 능력이 요구되는 계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급 관리자 같은 경우는 일선에서 이제 뭐 생산직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도맡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직무와 관련된 직접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필요한 계층이죠. 그래서 전문적 능력이 가장 많이 요구되는 계층이다. 근데 보시면 인간관계 능력은 사실 뭐 어떤 계층이든 다 중요해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인간관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 이제 뭐 리더십이 될 수도 있고 의사소통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 갈등과 협상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인간관계 능력과 관련이 있는데 우리 관리자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인간관계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계층이더라도 인간관계 능력은 다 필요하고 개념화 능력은 최고 경영층에 특히 더 요구되고 하급 관리자에게는 전문적 능력이 더 요구된다. 이런 내용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뭐 각 능력에 대한 개념도 같이 보시면 개념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 경영자에게 필요한 능력으로 조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떤 그 구체적인 복잡한 정보나 사건, 현상 이런 것을 추상화해서 일정 개념의 틀에 따라서 이해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뭐 이런 이해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뭐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최고 경영층이 아무래도 이제 결정을 잘 해줘야지 우리가 조직이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최고 경영층에게는 이런 개념화 어떤 그 사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딱 기준을 잡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요구된다.
그다음에 이제 인간관계 능력은 이제 모든 계층의 관리자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효과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고 동기를 유발시켜 상하급자 동료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소요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문적 능력은 이제 하급 관리자에게 요구되는 것으로 특정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지식, 방법, 테크닉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래서 이런 필요한 키워드 이런 것들은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쓰시면은 항상 이 그림도 같이 그려주셔야 돼요. 이거는 이렇게 그려도 되고 제 책 교재처럼 네모나게 이렇게 하셔도 되고 자유롭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안지 쓰실 때 그림도 그릴 일이 많기 때문에 그 모양자 같은 거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져가시면 인사관리 시간에도 쓰실 거고 이제 경조 시간에도 분명히 쓰실 겁니다. 그래서 자를 꼭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리려면 예쁘게 그려야 돼요. 그래서 그냥 내 손만 믿고선 이렇게 일직선을 그린다 해도 삐뚤삐뚤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자대고 예쁘게 그려주시면 좋다는 거. 그래서 관리자에게 필요한 능력 같이 봤고요. 이거는 이제 데이비드 카츠라는 학자가 주장한 내용이다 보니까 학자 이름도 같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창의성으로 넘어갈게요. 창의성과 관련해서 주로 연구를 한 학자, 대표적인 학자라고 하면은 이 테레사 에머바일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테레사 에머바일이라는 여자분인데 이 학자가 이제 창의성의 기본적인 조직 행동과 관련된 그런 연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창의성의 개념부터 보시면 일단 창의성이란 정보나 지식을 독특한 방법으로 조합해서 참신하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산출해내는 능력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정보나 지식을 독특한 방법으로 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깔려 있는 그런 어떤 그 기본적인 정보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나만의 어떤 그 독창적인 새로운 그런 아이디어를 재창조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정보나 지식 이런 걸 활용한다기보다는 기존의 것을 새로 조합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합을 하고 참신하고 유용한 아이디어예요.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또 쓸모가 있어야 되는 거죠. 쓸모 없으면 그건 창의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창의성이 있으려면 참신한 것,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것뿐만 아니라 쓸모가 있어야 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중요한 키워드 됩니다. 참신하고 유용한 이 두 가지 키워드 체크해 두시고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산출해내는 능력인데 이 창의성의 구성 요소에 관련해서 에머바일 학자가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전문성, 영어로는 expertise. 그래서 영어 병기도 같이 외워두시면 나중에 이제 답안 쓸 때 더 잘 보입니다. 키워드가 강조되는 효과가 있어서 영어 병기도 같이 해주세요. 학자 이름도 우리가 그 문제에서는 우리가 한글로 한글과 이제 영어 병기되긴 하는데 그 이제 병기되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 쓰실 때도 한글도 쓰시고 영어도 쓰시고 하시는 게 훨씬 좀 풍부해 보여요. 그래서 영어만 쓰시는 것도 나름 있어 보이긴 하는데 한글만 쓰시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허전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 학자 이름이 잘 강조가 안 되는 것 같아서 학자 이름은 우리가 아는 척을 최대한 해주기 위해서는 영어도 써주시고 한글도 써주시고 하시면 분량도 채우고 그리고 있어 보이기도 하고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성 요소를 보시면 전문성은 이제 담당 직무 분야에 적합한 능력인데 우리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런 능력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창의성이라는 개념에서부터 다시 보면 우리가 참신하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내려면 어쨌건 내가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이 있어야겠죠. 그러면은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내가 수행한 직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지 그 정보나 지식이 많이 축적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참신하고 유용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은 상상력. 두 번째는 이제 상상력인데 상상력은 영어로 Creative Thinking Skills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요거는 친숙한 것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능력이다 라고 이제 개념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기존에 있는 정보나 지식을 항상 봐왔던 대로만 보면은 당연히 발전이 없겠죠. 다만 이제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은 요 기존에 깔려 있는 요 방식이나 이제 어떤 그 정보 이런 것들이
단순히 그 한 가지 방법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적용이 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새로운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상상력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구성 요소로 상상력이 있고요. 마지막 구성 요소는 이제 내적 동기, 영어로는 intrinsic motivation, 내적 동기인데 자신이 선택한 일이나 문제 자체를 즐기려는 성향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적 동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런 내적 동기가 없으면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만큼 열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를 하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창의력이 풍부한 사람은 어떤 그 새로운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려는 그런 발전적인 태도,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이제 내적 동기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교재 6페이지에 3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넘버링을 하셔서 구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로 제가 표시를 안 했는데 넘버링을 하시면 나중에 이제 답안 쓰실 때는 소목차로 구분을 해서 작성을 하실 수도 있는 거니까 이렇게 구분해서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라고 표시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창의성의 구성 요소까지 봤고요.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 요인들 있는데 요 전에 창의성의 발현 과정부터 같이 볼게요. 이거 먼저 보고 이제 그 다음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 넘어갈 건데, 창의성의 발현 과정은 이제 그라함 왈라스라는 학자가 이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창의성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창의성이 발현이 되는 것인지 이제 연구를 한 건데, 크게 이제 4단계. 준비, 부화, 조명, 검증 이렇게 4단계로 구성이 된다고 해요. 하나씩 보시면 1단계 준비 단계에서는 이제 우리가 일단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려면 딱 문제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문제 상황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조사를 하고 공식화해서 이해를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 자료나 정보 이런 것들을 사전에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프로젝트 팀까지 구성하는 단계가 준비 단계가 되겠고요. 그다음 2단계는 부화 단계, 영어로는 인큐베이션인데, 이 부화 단계에서는 이제 무의식적으로 존재하는 이슈,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탐구를 하는 과정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내 마음속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정리를 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조명 단계,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이제 보유한 지식이나 정보를 가지고 준비 단계에서 가지고 있는 그 정보, 그리고 부화 단계에서 이 문제에는 요거를 적용하면 되겠구나라고 했던 그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그런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과정이 요 3단계 조명 단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창의력을 나타낼 때 전구가 반짝하잖아요. 그래서 일루미네이션도 어떻게 보면은 그 전구가 반짝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단계에서는 아이디어를 도출을 하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계속 내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 도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확장적 사고, 영어로는 이제 다이버전트 띵킹, 이렇게 확장적 사고를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내려면은 우리가 열린 이렇게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지 뭔가 이게 억압된 분위기, 통제적인 분위기가 아닌 상황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의견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검증 단계, 베리피케이션을 넘어가면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 같은 아이디어들 냈으면 그 각각의 아이디어들에 대해서 어떤 그 각각의 아이디어들이 가질 수 있는 효과성들을 예측을 해보고 시뮬레이션을 해봐서 가장 그 최적의 해결책, 솔루션을 선정을 하는 단계가 이 검증 단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대안의 선정을 위해서는 이전의 3단계와 다르게 수렴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Convergent Thinking, 수렴적 사고. 이제 막 펼쳐놨으면 그거를 다 이제 정리를 해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을 해야 되니까 4단계에서는 그런 선택하는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창의성은 이렇게 4단계로 발현이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레사 에머바일이 구성 요소에 대한 부분을 이제 연구를 했던 반면에 이제 왈라스라는 학자는 이렇게
창의성의 발현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창의성에 대한 문제를 푸시면 이렇게 두 가지 다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발현 과정, 어떻게 발현이 되는지 나 이 정도 알고 있다라는 것을 티를 내셔야 되니까 이렇게 창의성 발현 과정,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창의성의 구성 요소, 그리고 영향을 미친 요인들, 이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구성 요소 아까 봤고요.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 요인으로 다시 넘어오시면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 있어요. 창의성을 더 북돋아줄 그런 환경이 있는 요인이 있고, 그다음에 창의성을 억제시킬 그런 요인이 있는데, 하나씩 보시면 먼저 이제 긍정적 요인으로는 개인의 창의성을 좀 발휘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어떤 조직의 정책적인 그 뭐 제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자유로운 분위기를 통해서 아까 이제 우리가 창의성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확정적 사고가 기반이 된 어떤 그 아이디어 도출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분위기 자체가 자유로워야지 우리가 어떤 그 의견이나 이런 것들도 자유롭게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자유로운 분위기가 뒷받침됐을 때 우리가 창의성을 좀 더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 그리고 이제 풍부한 자원, 우리가 아이디어를 아무리 내도 조직이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조직이 우리가 풍부한 자원을 확보하고 그것을 구성원들한테 제공을 해줘야지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들을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다라는 것이 풍부한 자원의 의미가 되겠고요. 마지막은 이제 리더십과 의사소통 이런 것인데, 리더십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뭐 참여적, 민주적 뭐 이런 개념을 통해서 그런 유형의 리더십도 있죠. 그래서 그런 리더십을 통해서 아까 자유로운 분위기와 좀 맥이 비슷한데, 구성원들이 이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끔 리더십, 구성원들을 조금 더 이렇게 참여를 시키는 민주적인 이제 의견 개진 기회를 부여하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리고 의사소통도 원활하게 이루어져야지 창의성이 발휘가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그래서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 있는데, 먼저 이제 창의성 발휘 독려 정책에는 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거나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서 공정하고 지원적 평가를 해주는 것. 뭐 누가 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만 이제 뭐 좋게 봐주고 뭐 다른 사람이 낸 거에 대해서 내가 평소에 안 좋아하던 사람에 대해서는 박하게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는 창의성 발휘에 대해서 뭐 인센티브, 보너스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줌으로써 우리가 좀 더 창의성에 대해서 발휘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태도를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조직 내 아이디어 공유가 가능하도록 참여적, 협력적 조직 운영 방식이 채택되어야 된다. 이렇게 조직적인 차원에서 이런 정책을 펼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넘어가시면 자유로운 분위기, 동료들 간의 적극적인 교류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안해서 실천하는 문화를 조성해주고, 충분한 자원, 경제적 자원뿐만 아니라 창의적 아이디어의 원천이 되는 인적 자원도 여기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요 인력 풀만 가지고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그 외부의 새로운 인재를 영입을 함으로써 그 사람이 우리 조직의 어떤 그 고여 있는 그런 이제 답답한 공기를 이제 환기시켜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새로운 인적 자원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고요. 마지막 이제 리더십, 상사의 지시 일변도 자세나 지나친 통제 위주의 성향보다 지원적이고 열린 관계의 리더십이 중요하다. 긍정적 요인이 된다. 그런 리더십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긍정적 요인인데, 이거는 제가 두 문자를 한번 땄어요. 그래서 정책의 정과 그다음에 분위기의 분, 자원의 자, 리더십의 리 해서 정분자리, 이렇게 네 가지로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분자리. 그래서 요 긍정적 요인은 이렇게 네 가지로 서술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부정적 요인으로 넘어가면 요거는 어떻게 보면 좀 그 정분자리 반대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과중한 업무, 경직적 분위기, 그리고 뭐 정답만 찾으려는 경우, 규범의 규율에 맞지 않는 규범에 맞는 그런 해결책만 찾으려는 태도,
그냥 틀에 박힌 거죠. 아니면 뭐 실패를 두려워하거나 지나치게 실용성만 추구하는 참신한 것은 배지 않은 그런 태도, 뭐 관료주의 성향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자원이 적거나 자원이 이렇게 없으면 아무래도 뭐 실용성만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아니 뭐 리더십이 지나치게 뭐 통제적이거나 뭐 지시 일변도적인 자세를 취한다거나 뭐 이런 용어를 쓰셔서 부정적 요인을 자유롭게 서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창의성에 관련해서 같이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은 이제 능력의 유형 중에서 인지 스타일이라는 것이 있어요. 인지 스타일이라고 있는데, 인지 스타일의 개념이라고 하면, 인지 스타일이란 인간이 정보를 어떻게 판단하고 지각하는지와 관련된 어떤 그 정신적인 과정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이제 1920년대 스위스 심리 분석학자 칼 융, 영어로는 칼 정 같지만 칼 융입니다. 칼 융이라는 학자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이후에 이제 마이어스와 브리그스, 둘은 모녀 관계예요. 참고적으로 마이어스, 브리그스에 의해서 발전되어 가지고 오늘날 이제 MBTI 많이 하시죠. 이제 뭐 스몰 토크 소재로도 많이 활용하시는 이제 MBTI, 친숙한 그런 MBTI라는 설문 양식으로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인지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떤 그 정보나 요 상황 파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인지하는 그런 스타일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뭐 요 MBTI 같은 경우는 사실 인간의 성격 유형을 구분하는 수단으로도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뒷부분에는 이제 개인차의 또 다른 요소로서 이제 성격도 나오는데, 그때 이제 빅5 외에도 요 MBTI도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뭐 인지 스타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MBTI를 쓰셔야겠지만, 만약에 성격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근데 성격 안에서도 이제 빅5라고 딱 콕 집어서 얘기를 하면은 빅5만 쓰면 되는데, 근데 이제 만약에 성격 유형의 어떤 그 여러 가지들을 자유롭게 서술을 하라는 식으로 좀 열려서 이렇게 문제를 낸다면 우리가 빅5도 써야 되고 MBTI도 쓸 수 있겠죠. 뭐 그 외에도 뭐 이제 마키아벨리즘 아니 뭐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있었죠. 그런 것들도 자유롭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는 우리가 이제 문제를 받았을 때 딱 책에 나온 대로 이제 외우고 있었으면은 그대로 발사할 수 있는데, 우리가 다른 목차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MBTI를 보면 영어로는 이제 마이어스 브리그스 타입 인디케이터, 그래서 마이어스와 브리그스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만들어진 설문 양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MBTI 분류는 우리가 크게 16가지로 이제 유형이 구분이 되죠. 근데 그 16가지로 구분되는 것은 크게 4가지 기준을 통해서 4가지 기준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MBTI는 저는 ENFJ예요. 그렇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ENFJ거든요. 그래서 ENFJ라는 게 결국 요거 반대가 I고, 요거 반대가 S고, 요거 반대가 T고, 요거 반대가 P잖아요. 그래서 요 4가지 기준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데, 요 각각의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은 2의 4승 해서 16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16가지를 다 외울 필요는 없죠, 사실. 근데 이제 우리가 외워야 될 거는 각각의 기준들이 어떤 기준으로 정해져 있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기준, E와 I를 가르는 기준을 보면 이거는 이제 에너지 방향이라고 설명합니다. 에너지 방향. 그래서 뭐 외향적인 사람을 E라고 하고 내향적인 사람을 I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이제 extraversion, introversion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방향은 이제 우리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를 나의 어떤 그 내부적인 부분으로 방향으로 이렇게 설정을 할 건지, 아니면은 내 외부로 이렇게 표출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지, 그런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외향적인 사람은 아무래도 다른 사람한테 나의 에너지를 쓰는 것을 더 선호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 밖에 항상 나가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뭐 그 사람과 이제 의사소통하고 교류하고 이런 데에 에너지를 사용하는 반면에, 내향적인 사람은 주로 자신을 위해서 뭐
집에만 있는다거나 집에서 쉬는 걸 좋아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나가더라도 나 혼자서 노는 걸 더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내향적이다라고 보통 저희가 표현을 하죠. 그래서 에너지 방향에 따라서 E와 I로 구분이 되고요. 두 번째 기준은 이제 N과 S를 구분하는 기준인데, 요거는 이제 외부 정보의 인식과 수집 방법에 따라서 N과 S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N은 직관적, 인유이팅, 직관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S는 감각적, 센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감각적인 사람들은 외부의 정보를 현실적이고 이제 실제로 실천 가능한 방법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S인 사람들은 좀 현실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N인 사람들은 직관적인 사람이에요. 자기가 경험을 했던 그런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기준들, 배경 지식을 가지고 상상을 해서 이상적이고 좀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외부 정보를 인식하고 수집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좀 우스갯소리로 N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좀 이것저것 시뮬레이션을 머릿속으로 많이 하고 막 상상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의미를 하는 게, S인 사람들은 내가 정말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 그 부분까지만 상상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약간 뭐 그런 차이가 있지만, 뭐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외부 정보를 인식하고 그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다음 세 번째 기준은 사고 T와 F를 나누는 기준인데, 의사결정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T와 F로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T, 사고적인 사람은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객관적인 성향을 가져요. 반면에 F, 감정적인 사람은 의사결정을 할 때 상대방 그리고 내 감정과 마음을 좀 더 중시를 해서 그 사람의 어떤 그 가치와 감정에 따라서 조금 주관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이제 T와 F가 보통 이게 분쟁이 많죠. 우리가 또 T냐, T발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래서 뭐 T와 F를 이렇게 나누는 게 조금 요 의사결정 방법에 있어서 좀 구분이 좀 많이 되기 때문에 T와 F로 이렇게 구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생활 양식인데, 이거는 이제 판단적 J와 지각적 P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생활 양식은, 그래서 판단적인 사람은 아무래도 자신이 어떻게 머릿속을 좀 계획을 해놓고 내가 갖춰놓은 이 통제의 틀 안에서 이렇게 행동이 움직여지는 것을 선호하는 반면에, 지각적인 사람은 뭔가 내가 생각나는 대로 즉흥적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생활 양식에 따라서 J와 P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론적인 서술을 보면 판단적인 사람은, J는 계획적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규칙과 구조를 중심으로 목표와 마감 시한을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반면에, 인식형 P인 사람은 즉흥적으로 유연한 사고를 통해서 탐험적인 일을 즐기고 마감 시한이 있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그런 성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우리 MBTI 잘 알고 있는 MBTI의 그 네 가지 틀에 대해서 같이 봤고요. 같이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MBTI의 이 인지 스타일, MBTI 중심으로 한 이 인지 스타일의 시사점이라고 한다면, 마이어스와 브리그스의 연구는 평가자 개인의 자기 인식을 높이고, 왜냐면 MBTI 검사 해보셨죠? 우리 이제 MBTI 검사할 때 나를 생각하고선 그 이제 설문지를 풀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셀프 평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 대한 어떤 그 자기 인식을 높이고, 그다음에 개인의 경력 방향을 제안하기 좋은 도구로서 활용이 되고, 높은 대중성, 누구든지 이제 쉽게 설문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중성을 가지고 있고, 실무적 활용도를 통해서 개인의 인지 스타일과 성격을 탐구하는 수단으로 공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면접 볼 때도 MBTI를 많이 물어보기도 한대요. 그래서 뭐 저희도 이제 노무법인 면접을 볼 때도 MBTI를 그냥 스몰 토크 겸 이제 이 사람의 성격을 대충 파악하기 위해서 MBTI를 물어보기도 하는데, 뭐 그런 식으로 MBTI가 뭐 이 사람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 것은 공헌이 될 수 있지만, 비판점으로는 개인의 인지 스타일을 네 가지 차원으로 이제 지나치게 단순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똑같은 ENFJ라 하더라도 이 사람과 다른 사람과 나와의 어떤 그 정도의 차이도 분명히 있을 건데, 그 정도의 차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MBTI 이론의 한계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이 두 가지 유형 E와 I
그다음에 뭐 N과 S, F와 J 뭐 이렇게 두 가지 유형 중에서 무조건 양자택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양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은 파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ENFJ라고 나오지만 네 가지가 좀 반반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거의 뭐 그냥 5.5 대 4.5 이런 식으로 조금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반대로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직무 성과와의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뭐 MBTI에 따라서 어떤 MBTI가 좋은 조직의 성과를 그게 다시 할게요. 어떤 MBTI가 경영상 이제 성과를 잘 낼 수 있는지 그런 상관관계는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선발하는 과정에서 MBTI를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직이랑 맞을 것 같은 사람을 이렇게 활용하는 데는 라이트하게 활용할 수 있지만 심도 있게 봤을 때는 이 MBTI가 좀 제 역할을 못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고요. 표는 따로 안 그렸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답안 쓰실 때는 뭐 표도 같이 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거는 뭐 사실 표라는 게 뭐 의미는 없어서 그냥 이게 약간 도식화, 시각화 했다는 것만 의미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브리그스 마이어스의 연구의 공헌과 한계는 뭐 자기인식을 향상하고 경력 가이드 제안에 좋은 도구가 되고 높은 대중성 실무적 활용도가 있다. 그리고 한계로는 양자택일적 한계, 그다음 직무 성과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적다라는 한계가 있다는 점 체크하시고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이제 태도로 넘어가면요. 자, 태도의 구성 요소까지만 하고 쉬었다 가겠습니다. 태도는 이제 우리가 특정 대상, 어떤 그 타겟 대상이 있어요. 대상이 있으면은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이 대상을 좋아하거나 뭐 싫어하거나 이런 어떤 이 대상을 평가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을 태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태도란 특정 대상에 대해서 호불호를 나타내는 평가적 표현 내지 판단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태도는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있어서 개인의 행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개인의 성격, 경험, 소속, 문화권, 지위 이런 것에 따라서 형성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 태도는 이렇게 특정 대상에 대해서 호불호를 나타내고 특정 대상의 상황에 따라서 개인 행위에 이제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의 태도를 반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향이 있는 그런 변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 태도는 가치관이랑 항상 비교가 됩니다. 가치관 같은 경우는 내가 오랜 시간 나의 어떤 그 경험이나 뭐 지식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어떤 그 도덕적이나 뭐 윤리적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그런 기준으로 활용하는 게 가치관인데 이 태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더 쉽게 변할 수 있어요. 쉽게 가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변한다는 건 결국 이제 딱 고착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좀 불안정하다. 조금 더 디테일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게 이 태도의 특징이 될 수 있어요. 뭐 개인의 성격, 경험, 문화, 집단 지위 이런 거에 따라서 형성이 되는데 아까 이제 능력을 말씀드릴 때 우리가 능력 같은 경우는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함수다라고 표현을 했죠. 마찬가지로 태도도 그 성과에 영향을 주는 그런 하나의 요소로서 작용을 한다는 점에서 능력과 함께 굉장히 성과를 좌우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됩니다. 태도도 같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태도를 구성하는 요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인정행 세 가지가 있는데 인지적 평가, 그다음 정서적 느낌, 그다음에 행동적 의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요 구성 요소 첫 번째 인지적 평가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 특정 대상에 대해서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것을 이제 인지적 평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로 나온 것이 내 상사를 봤을 때 내 상사의 어떤 그 행동을 평가하는 것이 요 인지적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내 상사가
조금 꼰대스러운 경향이 있다. 그러면은 내 상사는 권위적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딱 봤을 때 내가 받아들인 점, 내가 느낀 점을 그대로 평가를 하는 게 인지적 평가고요. 난 정서적 느낌은, 그래서 내가 이 특정 대상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인지를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 대상에 대해서 호불호에 대한 느낌이 들겠죠. 그래서 내 상사가, 그래서 난 이 상사가 싫다라고 이제 싫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게 요 정서적 느낌이 됩니다. 정서적 요인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행동적 의지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내가 이 상사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 사람 말을 따르지 않고 반항을 하겠다라고 이제 어떤 그 행동으로 표출이 될 수 있는 것이 요 태도의 세 가지 요소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은 사실 내 상사가 권위적이고 그래서 내가 이 상사가 싫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행동을 하겠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려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옛날에 학자들도 이렇게 순서대로, 인정행 순서대로 이렇게 발현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뭐 이 세 가지는 서로 간의 어떤 그 복합적인 관계,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뭐 어떤 것이 먼저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그래서 서로 간에 뭐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연구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들을 통해서 그 상사, 특정 대상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구성 요소를 봤고요. 저희 교재 보시면, 교재 설명을 통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태도는 이제 인지적 요소, 대상에 대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평가나 신념, 이런 것을 의미를 해요. 그리고 이제 정서적 요소는 대상에 대한 느낌의 표현을 의미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행동적 요소는 대상에 대해서 행동 성향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넘어가시면 태도의 특징이 나옵니다. 태도의 특징. 그래서 태도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가 태도 그 자체로 봤을 때는 사실 안정적이고 일관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그 사람의 태도를 서술을 할 때 그 사람 태도 자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금 일관된 평가가 나올 수 있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는 태도가 좀 더 불안정하고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이 이제 태도의 특성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태도의 특징을 설명하실 때 이 자체에 대한 설명도 해주셔야 되고, 가치관과 비교했을 때 뭐 상대적으로 이런 가변적이고 불안정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같이 서술을 해주시면 좋아요. 두 번째는 이제 태도는 개인의 행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예요. 그래서 뭐 그 사람의 태도가 행동에 반영이 된다라는 것은 뭐 공공연한 그런 사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조직 행동론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합니다. 태도가. 그래서 개인이 수행하는 직무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후에 나올 직무 만족, 조직 몰입, 그다음 직무 몰입, 충성심, 조직 시민 행동, 이런 이제 태도 변수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도의 특징은, 태도를 구성하는 인지적, 정신적, 행동적 이 세 가지 요소들은 서로 이제 밀접한 관계 속에서 서로 간에 상호작용을 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순차적으로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이제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복합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스토리까지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음에 태도와 관련된 개념, 이론 관련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3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